안녕하세요. 국립대구박물관 학예연구사 민보라입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트레이머 쓰임의 미, 또 비녀라는 가장 저희에게 익숙하고 친근한 그런 아이템인 비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비녀의 쓰임새와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녀는 장신구일까요? 아니면 일상용품일까요? 비녀라고 하는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약간 두 가지 정도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쪽머리가 풀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도구, 그리고 쪽진 머리에 꽂는 장신구,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정의만을 보더라도 비녀가 장신구의 역할을 하면서도 어떤 그 실용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저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녀의 종류와 형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녀를 뜻하는 한자로는 잠, 그리고 채 이렇게 두 가지가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녀라고 하면 제일 친근하게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가 막대형으로 된 비녀고 어떤 그 할머니나 어머니들이 머리를 쪽진 다음에 그 막대한 비녀를 꽂고 한복을 입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연상을 하실 텐데요. 그러한 막대형 비녀를 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U자형으로 구부러진 비녀를 채라고 합니다. 사실 쪽진 머리가 되면서 그 U자형으로 구부러진 비녀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게 됐지만 그 비녀 이전에 어떤 조선 초기나 이런 때에는 이 U자형도 많이 사용된 걸로 저희가 머리 형태를 볼 때 많이 짐작을 합니다. 막대형 비녀가 다양하게 사용된 것은 조선 영조 이후이고요. 비녀의 변화와 발달은 여성들의 머리 형태와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저희가 이제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녀의 종류와 형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주로 비녀의 이름은 비녀 머리 부분의 어떤 생김새와 재질에 따라 이름이 달리 사용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을 도금해서 그 칠부로 해서 장식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은파란 죽 비녀라고 명칭을 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무로 만들어서 이제 흑칠을 한 이런 비녀는 흑각 비녀. 그리고 이제 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옥비녀 또는 옥참. 한자로 썼을 때는 이렇게 이제 붙이고요. 흑각 비녀나 옥 비녀처럼 되게 단순한 비녀도 있지만 금 동안 비녀라고 해서 굉장히 화려하고 공을 들인 이런 비녀의 형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의 민비녀의 같은 경우에도 단순한 형태지만 칠보라든지 그런 기법을 사용해서 좀 매우 섬세한 이런 비녀도 보실 수가 있고 은파랑 죽 비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게 칠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한 다양한 비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녀들은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것부터 장식성이 화려한 비녀까지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종류만 봐도 이 비녀가 어떤 계급 차이에 따라서도 다르게 사용을 했고 계절이나 시기에 따라서도 다르게 사용했던 것을 짐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비녀의 쓰임에 관련돼서는 자료나 이런 곳에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헌정의 후구 경비인 김씨가 쓴 사절 복색 자작 요람이라는 문헌에는 옷차림에 따라 그리고 계절에 따라 비녀를 다양하게 사용했던 그런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상시 문안에는 10월 초하루부터 용잠을 쓰고 2월에는 모란잠, 그리고 4월, 8월, 9월에는 메죽잠이나 옥모란잠을 꽂는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월부터 정월까지는 도용금용잠, 2월에는 옥모란잠을 꽂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서 좀 더 왕실에서는 장식성이 강하고 다양한 비녀를 사용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이라는 재질적 특성과 관련돼서 독이나 이런 거를 체크하는 방독용품으로도 사용된 그런 기록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헌금성, 즉 어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비녀를 팔아서 그런 자금을 마련했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자료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녀는 여성의 전유물이었을까요? 사실 여성들만 비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남성들도 봉고시나 관모를 쓸 때 사용을 하긴 했습니다. 다음 이제 그림을 보시면 남성들의 같은 경우에는 그 상투를 그냥 드러내는 것이 예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상투를 가려주는
상투관이라는 것에 착용을 하게 됩니다. 이 상투관에 상투와 관을 고정해주는 이런 작은 비녀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동곡 같은 경우도 상투를 고정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사실 남성들의 비녀는 그 여성들의 장식성이 강한 거와 달리 어떤 실용적인 면을 조금 더 많이 반영한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에서 나타나는 비녀에 대한 에피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앞부분에서 그 비녀가 그 막대형의 비녀로 바뀌는 것은 그 여성들의 머리 형태에 관련이 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규경의 오주 연문장 전 상고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순조 중엽 이후에 전국의 부녀가 다래로 머리 얹는 법을 없애고 자기 두 발로 뒤쪽에 쪽을 지은 다음 작은 비녀를 꽂은 바 이것이 그대로 풍속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조 30년, 1830년에 이것을 금하고 다시 머리를 얹게 한 일이 있었으나 실시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대략 저희가 떠올리는 그런 막대형 비녀를 꼽고 쪽진 머리를 하게 된 것이 그 19세기에 들어와서 정착된 그런 풍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덕무 성장 관전서에는 또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이 다리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흔히 사극에서 보는 것처럼 가채로 타래를 올려서 큰 머리를 만드는 그런 형태의 머리인데요. 이 무려 7, 8만의 비용을 들어서 다리를 겉으로 돌려서 타만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그 장식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사치가 심해서 이런 비판하는 내용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모라는 선교사가 쓴 서울 풍물지에도 이런 비녀 얘기들이 있는데, 외국인 비녀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서 외국인 직장에서 일하는 어떤 간호원이나 일하는 여성들도 처음 한 달에서 석 달치 봉급을 두고 사는 그런 비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비녀가 어떤 그 여성들의 장식이나 이런 걸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됐던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좀 더 비녀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지금 보시는 그림은 그 문효공 하연 선생의 부인인 정경 부인 초상화입니다. 이 하연 선생은 1376년에서 1453년으로 그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 동안에 살다 간 분이신데요. 그 모양을 보시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형태와는 조금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는 비녀의 사용이 가로로 꼽는 것보다는 세로로 꽂아서 장식하는 그런 부분 요소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도 그 오른쪽에 두 종류의 장점이 유물로 남아 있어서 이 그림과 함께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왼쪽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장잠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영친 왕비의 장잠입니다. 이 장잠의 경우에는 상류층이나 왕실에서 사용되었던 그런 정치성이 매우 강한 그런 비녀입니다. 이 장잠 같은 경우에는 왼쪽처럼 그 적이라고 하는 왕실 최고의 대례복을 입고 이런 가채에 장식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고, 이 장잠 같은 경우는 이 왕실 행사에 쓰이는 여령들이 치장하는 비녀로 사용이 돼서 사실 조선 초기부터 대한제국기까지 꾸준히 보여지는 비녀입니다. 다음은 기사 진표리 진찬에게의 여령의 복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화관을 쓰고 있는데 그 가채 위에 이러한 꽂는 형태의 세로로 장식하는 형태의 비녀를 사용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과 함께 악학개범 여령복식 도식화에도 이 비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도식화가 잘 남아 있어서 이 당시에 사용되었던 어떤 비녀의 형태라든지 그런 비녀의 종류를 저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 18세기 회원예첩입니다. 지금 머리 형태나 이런 거를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이 회원예첩은 앞쪽에서 보신 것은 약간 어떤 좀 상류층이나 왕실 행사에 사용되었던 머리 형태와 장신구를 보셨고, 지금은 이제 일반 양반 가문의 그런 잔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 여성들의 가채로 만든 큰 머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채의 경우에 오른쪽처럼 어떤 떨잠이라든지 뒷꽂이 같은 이렇게 꽂아서 장식하는 그런 비녀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조선 18세기 이 효연의첩에서 큰 머리와 함께 지금 가운데 여자 주인공의 머리 형태를 보시면 그 쪽두리 같이 얹어 쓴 이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이후에 나타나는 그 쪽진머리에 막대한 비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족두리를 사용해서 장식을 하는 그 유행하기 전에 약간 그런 과도기 형태의 모습도 관찰이 될 수 있어서 이 그림 매우 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다음은 같은 평생도의 그 혼인식 장면인데요. 매우 흥미로운 부분은 이 같은 장면인데 여성들이 그려진 머리 형태나 이런 게 전혀 다른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그 다마 홍계의 평생도라고 해서 조선 18세기에 그려진 그림이고 그 오른쪽은 19세기의 작가 미상의 그런 평생도인데요. 두 그림을 자세히 비교를 해보시면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은 거의 큰 머리 형태와 쪽진 머리가 그 같이 공존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오른쪽에 그 19세기 평생도를 보시면 거의 그 여기 나타나는 모든 여자들이 다 쪽진 머리에 비녀에 그리고 족두리로 장식한 이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을 보면 확실히 그 앞에서 말한 쪽진 머리에 비녀로 장식하는 그런 머리 형태가 19세기 이후에 정착된 것을 이 그림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녀 안에 어떤 의미들을 좀 살펴보면, 사실 비녀는 어떤 여성들이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 일생을 함께하는 어떤 동반자적인 그런 의미들이 있었습니다. 송신열의 개녀설을 살펴보면,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장부가 갔음에 아버지에게 절하고 여자가 시집감에 어머니께 절한다고 하셨으니 여자의 행실은 아비가 가르칠 일이 아니로되 내 나이 비녀 꽂기에 이르러 행실 높은 집으로 출가하니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은 비녀라는 것이 성인이 되는 어떤 그런 상징이 있고 여성들의 그런 상징하는 그런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희가 비녀를 생각하면 이런 전통적인 여인상을 떠오르긴 하지만 20세기 이후에 저희가 나타나는 거 보면 어떤 한국적인 것을 상징하는 코드가 되기도 하고요. 지금도 아마 전통적인 여인을 생각하면 한복을 입고 비녀를 꽂고 쪽진 머리를 하는 그런 여성을 저희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비노기 영웅전 같은 그런 게임 캐릭터에서 그 여성 캐릭터가 비녀를 꽂고 나오는 것도 좀 자주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비녀가 한국적인 것만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어떤 동양적인 신비감이나 그런 여성적인 이미지를 주는 소독으로도 사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그런 아이템이지만 어떤 이런 역사나 그 전통적인 그림에 담겨져 있는 어떤 것들을 비교해서 보면 비녀라는 것도 매우 많은 역사성을 담고 있는 흥미로운 아이템인 것을 좀 다 같이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